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주희입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야당 혼자서 국정감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선 시기는 똑딱똑딱 빨라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2017년 대선 만약에 3자 대결로 치러질 시에 각각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3자 대결 대선 후보 지지도를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사진에 동아일보 일면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심야 의총을 열어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규탄했습니다. 의회주의 파괴자 정세균은 물러가라. 국회의장이 중립을 안 지키고 야당 편을 일방적으로 들었다. 김재수 장관 해임안 관련돼서 새누리당이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국정감사에 집권 여당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국감은 파행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한국일보 일면에 실렸는데요. 여당 초유의 국감 보이콧. 해임안이 전면전이다. 여야 그리고 청와대와 야당 간에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두고 전면전이 오늘 펼쳐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와중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어찌됐든 결의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김재수 장관 해임안은 수용하지 못한다 라고 박 대통령은 세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는데 과연 대통령이 든 세 가지 이유 과연 무엇인지 야당과 청와대 둘 중 누가 맞는 건지 잠시 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3자 대결 시 지지율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반기문 38.5 대 문재인 28.1, 안철수 14.5. 그런데 이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될 이슈입니다. 물대포에 쓰러진 지 317일 만에 백남기 씨가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경찰과 유가족 측 부검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경찰이 밤늦게 부검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 부검영장 신청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오늘 국감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선이 여러 군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안 해주고 있었는데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돌연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 벌추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석수 국감 사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청와대가 국감 증언을 앞두고 사표 수리한 것으로 서둘러 번복한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모양 빠진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지금 여야가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는 사실. 부산과 울산에서 또 가스 냄새가 발견이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번 대지진 이전에 신고됐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것도 지진 전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이 지진에 대한 정부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스 냄새 정체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를 좋아하느냐라는 호감도에 따라 물었을 때와 누구를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물었을 때 결과가 달리 나온다는데요. 1위, 2위는 그대로인데 3위가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호감도, 누구를 좋아하느냐고 물었을 때 3위는 박원순 시장인데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박 시장에서 안철수 전 대표로 3위가 바뀌었습니다. 과연 호감도와 지지도 사이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까요?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2017년 미리 보는 대선 지지도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돌직구쇼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하는 뉴스만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 2017년 미리 보는 3자 대결의 가상 지지도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당은 야당의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결의에 반발하면서 오늘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만 국감을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셈입니다. 이 와중에 야당은 김재수 장관 대신 사과는 국감에 부르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국회는 여와야 그리고 청와대와 야당 간의 충돌 일보 직전입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안 의결 그 후 오늘 국정감사 여야 대치 충돌 일보 직전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여당이 국정감사를 왜 전면 보이콧했을까요? 김재수 장관 해임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이겠죠. 이정현 여당 대표는 오늘 국감 보이콧에 대한 이유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선된 이후로 이날 이때까지도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대통령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렇게 흔들어댄 사람들이 결코 대통령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와 또 이러한 계획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힘을 빼고 대통령을 쓰러뜨리고 그렇게 한 뒤에 대통령이 국정 운영 잘못한다고 이제 그 핑계를 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쓰러뜨리려는 음모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쓰러져도 탄핵을 외칠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과연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임동원 장관, 김두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사유도 황당한 것입니다. 김두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소위 한총련 학생들에 의한 집회, 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도 해임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더 큰 사건과 부끄러운 일을 벌여놓고서도 막무가내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석, 장관이 한두 명입니까? 대통령께서는 김재수 해임 건의안 거부 결정 재고하셔야 합니다. 청와대가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도 국회의 해임안 건의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법적인 통보 절차가 채 진행되기도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만과 불통의 극치입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여야의 전선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 전선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늘 국감 시작 얼어붙은 국회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파행입니다. 여당은 보이콧, 야당은 단독 진행, 파행 위기. 첫 번째 전선은 오늘 국감 농해수위에 있습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 박 대통령이 정면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대강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 이에 대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야당의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성희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야당의 해임안을 반대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죠.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선 해임 결의안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해임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하결하게 돼 있는데 김재수 장관이 지금 임명된 지 2주가 되지 않아서 사실 일다운 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어긋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5번의 국회에서의 그 장관에 대한 그 해임 결의안이 통과가 된 적이 있었는데 모두 과거에 보면 이제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예. 해임 건의안이죠. 임철호 장관, 그다음에 권오병 장관,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금 얘기한 임동원 장관, 그다음에 김두관 장관 전부 다 직무 수행과 관련된 최소한 억울하건 본인이 억울하지 않던 직무 수행과 예.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번에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어찌됐든 국회가 합의해서 해임 건의안을 결의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박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3가지 이유를 공개했는데 하나씩 살펴보시죠.
박 대통령, 김재수 장관 해임 공식 거부 3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 연달아서 뜯어보겠습니다. 임명 한 달도 채 안 된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방금 정 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과연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됐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일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고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새누리당에서 해임 건의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그러니까 반쪽 결의안이다, 이런 이유인 셈입니다. 윤태호 실장님, 대통령이 밝힌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3가지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그나마 뭐 조금 이렇게 여지가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게 물리적으로 볼 때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청와대가 좀 자초한 면이 있는 것 같은 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회에서. 그럼 과거 같은 경우에는 며칠간의 냉각기를 조금 두고 그 사람이 이제 좀 해명도 하고 이런 다음에 이게 임명을 하면은 야당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게 받아들이고 이제 넘어가고, 국감 시작되면 한번 질타하고 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바로 해외에서 전자결제를 했어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김재수 장관이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나를 흑수저라고 무시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고 이 사람도 이제 맞장구를 쳤죠. 김 장관이 이른바 발끈을 했다. 그러니까 야당이 조금 물러서 주고 싶어도 물러설 여지를 안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부터 야당이 사실은 처음에 엄포가 있었죠. 부적격인데도 강행하면은 우리가 해임 건의안 낼 수밖에 없다라고 엄포를 냈는데, 양보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을 줬어야 되는데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과도한지 모르겠는데, 해임 건의안을 방조 혹은 유도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조 유도설을 말씀드리는 게, 그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국회에서 이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때 제가 여당을 보면 참 답답했던 게, 예를 들어서 야당을 조금 설득하기도 하고 어떨 때 읍소하기도 하고 밀고 당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말하자면 고를 지르면서 야당은 막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 전날 박 대통령은 뭐 김대중 노무현 사람 이름은 거명 안 했지만은 과거 정부 때 퍼주기 해가지고 핵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 그게 국민의당을 도와주는 게 아니었던 게, 뭐 케네디의 용감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실 것이다, 우리 편이 되니까. 이러니까 저는 이제 방조 내지 유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모두 해소됐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좀 어폐가 있다. 거기다 오늘 이제 추가로 기사가 나오는 게, 그 공기업 사장 시절에 그 공기업에서 자기 다니는 교회에다가도 매년 100만 원씩 뭐 기부를 하고, 교회에다가도 이제 그 기부를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흠결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 않냐라고 하소연을 한다면은 조금 납득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깨끗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두 번째는, 글쎄요, 저건 뭐 조금 말을 하기 위한 말이 아닌가. 세 번째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나마 여기서 당청이 똘똘 뭉쳐있다, 이 정도는 제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별로 중요한 의미는 아니고. 지금 대통령의 3가지 이유 중에서 윤 시장께서는 두 번째 이유는 대통령의 사실관계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 칼럼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모두 해소됐다고 누가 생각하는 건지 저 되질문하고 싶어요. 그 물론 일부 해소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고, 그 이후에 뭐 농협에서 여러 가지 뭐 해명 자료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해소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아마 대다수가 지금까지 김재수 장관에게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모두 해소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대 초저금리 혜택을 보게 된 경위라든지, 부모님의 차상위 계층 수급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데 모두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저렇게 일방적으로 그 일 자체를 거의 무마해버리는 그런 어떤 태도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재밌었어요. 새누리당에선 해임 건의안 받아들여서 안 된다. 언제부터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의견을 저렇게 잘 받아 안았습니까? 언제부터 새누리당을 고려해 줬느냐? 네,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지시한 적은 있으나 새누리당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받아 안은 적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가장 황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오늘 뭐 박 대통령 불멸의 아주 완결판이라고 한겨레 일면에서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21일까지만 해도 국민의당은 이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의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느냐 화를 냈었죠. 그런데 바로 이제 사단은 그 다음 날부터 난 겁니다. 22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퍼주겠기 때문에 핵 개발했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했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뭐 최순실 씨에 관련된 의혹을 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며 거의 뭐 일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죠. 23일 날은 장관들이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보통 국무위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리고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네들의 어떤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위한 하나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황을 악화시켰던 겁니다. 해임 건의안을 야당이 채택하지 못하게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이 필리버스터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해임 건의안을 반대하고 싶어도 도저히 명분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대다수 국민의당 의원들이 사실은 해임 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에 대한 반론, 김병민 전 의원 반론이 있다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반론이라기보다는 왜 새누리당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동단결하는 모습들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많은 국민이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개파 간 갈등이 첨예하게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다 그래서 그 모든 의원들이 따라가기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한해서만큼은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어요. 의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야당에서 무리한 의혹 제기를 해서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난 부분들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청문회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서 야당이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을 청문 보고서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걸 대통령께 전달을 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은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적격, 부적격 의견 보고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인사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대통령이 지게 될 짐이라는 거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여론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청문회 보고서 과정에서 부적격 채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수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한 부분들 거기에서 벌써 여론으로부터 문매를 충분히 맞고 대통령은 내가 여론에서 아무리 나를 질타한다 하더라도 김재수 장관에 대해서 이 정도 의혹만으로 사퇴할 거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강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일단은 이 김재수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국회의 도리인데 일단 이 측면에서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 장관이 또 더군다나 늦었지만 사과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과 여부건 김재수 장관이 마땅하고 못 마땅하고 이거 다 떠나서 임기를 시작했으면 대통령이 인사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장관의 직무 수행 결과가 국민이 안 좋죠. 장관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 화나게 하고 제대로 업무 수행 못한 것처럼 이런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들을 발견한다면 거기서 야당이 충분히 이 장관이 문제가 있다. 해임 건의안을 건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당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측면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일종의 트집 잡기다라는 거군요. 트집 잡기 플러스 맞거리 교환의 정치가 아닌가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과 바로 세월호 특조위 연장과 맞바꾸자. 이것도 아니면 어버이연합 청문회 그거와 맞바꾸자. 이런 식의 결과로 가게 되니까 김재수 장관을 사실상 해임 건의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 중에 그렇게 중요한 거냐? 만약 이거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키는 과정을 이제 성사가 되게 되면 국회 의석수가 결국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릴 수 없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극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결국 국정을 파행시키는 그 원인이 야당에게도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있다. 야당의 해임 건의안이 즉 진정성이 없다. 정치의 딜 어떤 그런 산물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신데 지금 저희 돌직구쇼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듯이 오늘 국감의 핵은 김재수 장관 해임안입니다. 그런데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을 해임안을 거부하면서 이런 노래를 소개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노래일까? 직접 들어보시죠. 요즘 제가 즐겨 듣는 노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달리기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국가대표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 주제곡인 버터플라이 그 두 가지를 즐겨 들어요. 그 달리기도 뭐 입술도 바짝바짝 마르고 힘들지만
이미 시작했는데 중간에 관둔다고 그럴 수도 없고 끝까지 하자 뭐 그런 내용이고 또 그 버터플라이도 이렇게 갖고 있는 그 감춰진 날개를 이렇게 활짝 영양을 펴서 날아오르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그 노래인데 달리기 입술이 바짝바짝 타도 끝까지 달려라. 윤상 씨가 부른 달리기 과연 어떤 노래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입이 바싹 말라도 어쩔 수 없죠. 멈춰설 순 없으니까 말이죠. 라는 가사 부분을 대통령이 인용한 건데 박 교수님, 결국에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장관들도 입이 바싹바싹 타도 멈추지 말아달라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점에서 질문받을지 몰랐는데 예. 전 대통령이 저 노래를 평상시 즐겨 듣는다? 라는 것은 좀 제가 좀 신뢰는 안 가지만 아, 또 다른 의혹 제기. 저 가사는 정말로 판소리보다 더 그냥 판에 박은 제대로 저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이 편안하게 말씀을 하지만 좀 흥분이 돼 있고 예. 뭔가 출정식을 하기 위한 그런 뭐 장차관 회의를 또 거쳤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몇 달 전에 정치권에서 야단법석을 요란법석이 야단법석이니까 뭐 협치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협치라는 것은 딱 두 가지가 따라와줘야 돼요. 하나는 정치적 거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서로 예의범절과 상대방이 있다라는 건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저는 정말 좀 황당한 것을 많이 봅니다만은 예. 해임 건의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건의한 거니까 묵살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그 국어 사전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 법적으로 해임 건의안은 그냥 건의일 뿐이다가 아니다. 지금까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받아들이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예. 어떨 때는 야당이 힘이 세가지고 어떨 때는 또 여당이 이탈표 내지는 반란표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당혹스럽게 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의 힘에 의해서 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린 것도 있지만 제가 평상시에 별로 좋아하지 않은 논리인데 양비론을 굳이 펴자면 대통령이 제가 아까 이제 흥분했다라는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고 특히 이제 이정현 그 당 대표 같은 경우 이러다가는 가만히 있으면은 대통령 탄핵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 과연 누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인가 전장판을 늘려놨다는 것이죠. 또 야당 입장에서도 우리 김병민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임 건의안이면 해임 건의안답게 그 조건에 맞춰서 힘을 한번 쓰기는 쓸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걸 썼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협치와 정다르게 전장터가 넓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첫째가 뭡니까? 국가행정이 마비되고 두 번째는 국민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서 수습을 해야 될 것인가? 대통령까지도 저렇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역시 이때 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정치 원로들이 좀 나설 좀 필요가 있다. 예. 저는 양쪽 다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성희 위원님, 대통령은 김 장관을 끝까지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김 장관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가 물러서라. 둘이 지금 강대강 국면이잖아요. 사실 의외로 아까 우리 정치 원로 얘기를 했지만 원로까지 모셔와도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해결책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지금 대통령은 비상시국이라고 이제 규정한 상황인데 김재수 장관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수 장관이 억울한 게 많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억울한 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국감도 좀 야당 주도로 하게 돼 있고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영국이 사방이다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에서 뚫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김재수 장관이 이제 스스로 억울하지만 물러나게 되면 대통령의 부담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야당에도 어느 정도 명분을 주게 되니까 우리 동아일보는 사설 해임안 파문 김재수 장관 전국 경색 막기에 사퇴하라. 억울해서 본인이 그
그 억울함은 있겠지만 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 외에는 지금 이 난국에서 물러날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 장관 스스로 사퇴하라. 국감 오늘 여러 전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선입니다. 함께 보시죠. 농해수위에 이어서 오늘 안행이 국감도 예정이 돼 있는데 안행이 국감의 도마 위에 오른 주제는 바로 안타깝게도 숨진 백남 깁씨의 부검 논란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경찰에게 책임이 있느냐의 논란 여부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들어온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어젯밤 늦게 부검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오늘 새벽 사망한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밝히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야 그리고 경찰과 유가족 측 사이에 부검을 둘러싼 그리고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오늘 국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의 입장을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진압 과정에서 중태에 이르렀다. 그러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한 연후에 해야 되는 것이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사과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의 경찰청장, 이에 대해서 여야 공식 입장은 무엇일지 저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의 부검은 경찰의 살인적 진압을 은폐하고 사망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과잉 진압에 대한 수사는 방기하고 있다가 부검부터 하겠다면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 새누리당은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고 두 야당은 백남기 씨의 사망에 경찰의 진압이 분명히 원인이다라고 밝히면서 부검은 가당치 않다라는 입장인데 이 칼럼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대책위에서 얘기하는 거,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거, 무엇보다 이제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얘기하는 건 이거죠. 이미 CCTV에 다 나온 거 아니냐. 이 살수차 규정에 어긋난 살수차 그 물대포에 쓰러진 상황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물대포 맞고 쓰러졌기 때문에 이미 사인은 나왔고 병원으로 옮겼을 때 이미 서울대 병원에서 왜 이 사람이 쓰러졌는지 왜 계속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이미 병원에서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부검이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고 여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것을 부검을 해서라도 어쨌든 좀 사인을 좀 밝히자. 정확히는 검찰이 되겠군요. 검찰 입장에서는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규명하자 이렇게 서로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 사망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부검을 통해서 사인 규명을 조금 더 명확히 하자라는 그런 의견일 테고 그런데 유족들이 보기에는 이미 어떻게 쓰러졌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우리 다 목도해 왔다. 그리고 서울대 병원 측에서 이미 다 밝혀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대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결론은 법원에서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원에서 어쨌든 부검을 하겠다라는 어떤 검찰의 뜻과는 반대로 이유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부검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지금 영장을 기각한 상태고요. 저는 뭐 이 상황에서 어떤 게 더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백남기 씨가 왜 쓰러지고 왜 사망했는지 아마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검찰이 왜 부검을 하려는지 저는 그 의도가 약간 좀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미 사안에 대해서 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왜 백남기 씨가 사망했는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좀 물타기를 하려는 거 아닌가, 직접적인 어떤 원인을 좀 은폐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어서 먼저 돌아가신 분께는 애도의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일단은 이게 저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의 사망이 결국은 죽음 이후에도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남기 농민에 대한 죽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공권력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그 또한 시정돼야 마땅한 일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무조건적인 모든 것들이 국가의 책임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마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이 앞뒤를 다 자르고 저것만 보면 굉장히 참 저렇게 비인간적인 사람이 있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경찰청장의 발언으로서의 앞뒤 전후의 맥락을 파악한다면 조금 이해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민중 총궐기대회라는 게 작년도 가을에 있었던 문제인데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잊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중 총궐기를 왜 도대체 노동법을 개정한다는 측면 아래서 만약에 그거를 반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모임이었다라면 하나의 명분이 있을 텐데 이 민중 총궐기 과정에서 내세웠던 명분이 총 11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노동법 개혁부터 시작해서 청년 문제, 세월호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이 모든 거를 다 통틀어 갖고서는 구호가 뭐였냐면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예. 이런 방식으로 모였던 민중 총궐기 대회가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지켰던 부분들이 아니라 경찰이 버스차를 밧줄을 묶어서 흔들어대고 심지어는 주유구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뭔가 테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굉장한 불안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차 굉장히 긍정적인 여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뒤전의 맥락 사정들을 다 제외한 채 시위대에 참가했던 한 농민의 죽음을 가지고 결국은 현 정부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세우는 것.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맥락을 따져서 정부가 먼저 잘못했느냐, 과잉 시위를 한 시위대가 먼저 잘못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돌아가신 한 농민의, 백남기 농민의 이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 이게 지금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같이 합심해서 나가야 될 문제지 사인에 대해서 예.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백남기 씨 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예. 사실 부검을 요청하는 것은 피해자가 죽은 측의 유족이 되게 이제 부검을 요청을 합니다. 경찰에서 그걸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 사고를 떠나서 절대 지금 우리 죽음하고 경찰하고 관계없다 예.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법원에서 그걸 영장을 기각한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검 요청을 경찰 측에서 한다? 뭐 어떤 상황하기를 밝히냐 이 말이죠. 저는 이제 그 진료 기록 그대로 이제 그 영장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진료 기록이 앞으로 재판에 있어서 국가가 얼만큼 피해자한테 보상 내지 배상을 해줄 것인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 정도 기록은 이제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일반 뭐 농민 많은 조건을 제시했다지만은 보통 그 백남기 씨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 풀어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 사건은 백남기 씨가 물대포를 직사포로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그 사망이 과연 거기에 관련성이 있느냐,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찰에서 뭔가 어떤 그 대처 방안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문제지.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최소한 새누리당의 멘트는 나왔어야 돼요. 예.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식이 나왔어야 되는데 부검을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경찰에서 이야기 나왔다는 걸 저는 보고 깜짝 놀랐고 아, 사법부는 살아있구나. 저는 이번에 아침에 영장 그 기각한 걸 보고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무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인을 조작하고 뭐 시신을 탈취하고 50시대처럼 그런 시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지금 부검 논란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직접적으로 보면 이게 백남기 씨가 이제 사망하신 직후에 아니 이제 무단히 경찰이 한 500명이 서울대 병원 앞을 지켜요. 아무런 폭력적인 게 이제 벌어날 상황도 아닌데 조문을 하러 간 사람들은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경찰들한테 왜 여기를 막냐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 묵묵부답입니다. 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질서를 누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계속 사람들, 아까 박 대통령 말씀을 드렸지만은 뭔가 이상하게 고를 지르고 자극하는 듯한 부분이 자꾸 보이는 거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검에 대해서 유가족들도 되게 거부감을 느끼고, 저는 이 부검 자체는 합의가 된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부검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과실치사 내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피해자라든지 야당 쪽에서 이 경찰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위해서 부검을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러면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고를 지르고 있는 게 하나. 그리고 두 가지는 아까 김병민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반박을 하지만은 요구 조건 11개가 됐건 110개가 됐건 간에요, 폭력 시위를 한 사람 폭력 시위를 한 대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예. 그다음 잡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우리 동영상에 나왔다시피 이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저분이 앞에 이제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직사로 안면부를 강탈을 해가지고 쓰러진 직후에도 몇 초 동안에 물을 계속 직사로 살수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급 처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이송되는데 45분이 걸렸고, 이거는 이대로의 이제 팩트인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때 뭐 11개를 했기 때문에, 뭐 110개를 했기 때문에 폭력 시위가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구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폭력 시위는 있었던 건 팩트입니다. 폭력 시위가 있었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5년 검찰이 구형을 했죠. 그리고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그 지침을 위반한 경찰은 지금 무슨 책임을 물었습니까? 이쪽 그 민주노총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경찰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인 건지 지금 굉장히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다른 거 어떤 법적인 것을 다 떠나서 이번 그 사건을 보면서 강신명 청장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전 2002년이었습니까? 그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잖아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습니다. 당선자 신분이었는데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해서 정말 고통을 느끼겠다. 부끄럽다. 정치인으로서 참 죄인이 된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 대통령이 되기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모든 문제를 법과 원칙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정 운영에 능력이 안 되면 인간에 대한 예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경찰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당연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청와대나 어떤 경찰들도 전혀 자신들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그 뒤로 숨으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여론이 반응을 할지 참 저는 궁금합니다. 예. 저도 그 농민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 사설도 지적했지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오늘은 좀 제가 우리 박 교수님 그 얘기를 요금 반박을 하고 싶은데 아까 왜 경찰이 부검을 신청을 하냐 오히려 법원에서 기각한 거는 잘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 법적인 절차라는 측면에서 이제 부검을 예를 들어서 뭐 법원에서 가족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유는 내놓고 않고 있습니다만 가족이 반대하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지 않은 건 이해가 되지만은 사실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걸 많이 올려보면은 네가 한 통속 아니냐, 국가수나 경찰이 한 통속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부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 국가수의 어떤 걸 조작을 하거나 사인을 조작을 하거나 다른 이유를 한다는 걸 많이 근거로 들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이 사인에 대해서 조작을 하거나 이거를 뭐 탈취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사안을 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국가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인 기각의 이유라고 생각하거나 반대의 이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지금 이 빅남기 농민 이 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 사과과 책임자 처벌이 없으면은 그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군요.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신을 가지고서 어떤 볼모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국정을 밥이시키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경색 국면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몇 번 이제 목격을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지금 같은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는 사회에서는 참 바람직스럽지 않고 이 국정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어떤 국한투쟁의 어떤 그런 어떤 상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듯이 오늘 국정감사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충돌이 될 수 있는 주제 그리고 전선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감 영역으로 이동해 보시죠. 네, 안행입니다. 지진과 관련돼서 정부의 대책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도 오늘 논란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놀라셨을 겁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또 가스 냄새로 인한 신고가 이틀간 주말 동안 4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에서는 지진 불안감에 신고가 됐을 것이다. 지진의 전조 증상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지난번 부산, 울산에서 났던 가스 냄새에 대해서도 지진 전조 증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대지진이 발생했던 기억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성윤 위원님. 이 지진이 말입니다. 계속된 여진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가 나오면서 정부의 입장이 나오면서 특히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이번에 신고가 된 가스 냄새의 정체는 또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울산에서는 남구 황성동하고 용현동에서 24일, 25일간 이틀 동안 악취 발생 신고가 36건이나 있었는데 36건 있었던 대부분이 맡은 사람이 노동자들이었고요. 석유화학 단지 공장 내 그 노동자들이었고 화학 연료가 탄 듯한 가스 냄새가 났다. 그리고 이어서 전선 케이블이 타는 냄새가 났다. 아주 심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의 이제 기장에서도 신고리 원전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고 자체는 이제 한 50여 건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마침 이제 지진이 강진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여진이 계속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가스 냄새가 나니까 이것도 이 앞으로 오게 될 어떤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 구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그 지진 전소상 아니다. 개미떼에 대해서도 뭐 개미가 다른 개미랑 전쟁을 하나 보지. 숭어떼에 대해서도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뭐 숭어가 지진을 알 건 아니다. 가스 냄새에 대해서도 그냥 공정에서 센 가스 냄새일 뿐이다. 아까 그 방송 준비 전에 우리 정 의원이 참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실 팩트보다 더 이 문제가 불안감이다. 예.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이제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예비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도 지진에 대한 그 시간 알림이 늦어서 한 20개 정도 이렇게 SNS가 뜨면 자동으로 지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다 보니까 지진 나자마자 몇 초 안 지나서 이제 경보에 올렸다는 연락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이 과연 그 사실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절대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상도 지역에요. 울산, 부산, 심지어 대구, 포항을 시키다 보면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지진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저 지역에서는 그 괴담 이상의 것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 저는요 정말 이 여진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몇몇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본격적으로 이 조사 연구를 해서 옛날 세월호 같이 뭐 외국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서로 조사하게 되면 일단 국민들이 저 정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특히 우리 일본 싫더라도 일본에 가장 전문가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 모셔가지고 조사를 시키면 일단 괴담을 만들고 싶어도 불안감이 생기기 전에 어떤 신뢰를 가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저는 좀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죠. 뭐 지질연구원 뭐 기상청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진 몇이다 이게요 괴담을 잡을 정도의 대응은 전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당연하게 저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앞서 국민안전처 장관의 해명이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 탓 아니다, 국민안전처 탓 아니다, 네 탓이다 라고 일삼는 발언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국민 면피처가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비난, 비판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응을 보이니 이런 괴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닐까라는 안타까움도 듭니다. 오늘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 저희 돌직구쇼를 통해서 미리 살펴보셨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뉴스일지 직접 만나보시죠. 네, 사이즈 톱 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계. 오늘은 유력 대선 주자 3자 대결의 가상 대결 결과, 지지도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여러분께서는 2017년 대선에 대한 흐름을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빨라지는 대선 시계 2017.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리고 올해 채널A 대선 개표 방송은 김진 앵커가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초유의 관심사인데요. 먼저 호감도와 지지도 중에서 지지도 데이터 결과부터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음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1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2.7%, 그리고 2위는 문재인 전 대표가 17.3%, 3위는 안철수 전 대표가 8.1%, 그 뒤를 이어서 박원순 4.2%, 김무성 3.9%, 오세훈 3.7%, 손학규 3.2%, 이재명 2.7%, 유승민 2.5%, 안희정 2.4%, 김부겸 1.5%, 남경필 1.1%, 원희룡 0.4%의 지지율 순을 보였습니다. 주목해서 볼 만한 건 다음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위 1, 2, 3위는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세 분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바뀐다면 순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얼마나 호감을 느끼십니까?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꿨더니 응답 결과와 지지율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1위, 호감을 느끼는 정치인 1위는 반기문 사무총장 63%, 그리고 2위는 문재인 전 대표가 49.3%로 많은 분들이 호감을 느낀다. 그런데 3위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누구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데 얼마나 호감을 느끼냐라는 질문에는 박 시장이 46.6%, 안철수 전 대표 46.4%, 미비한 차이. 그 뒤는 김부겸, 유승민 순으로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 대결, 세 명이서 대통령 선거를 붙었을 때는 과연 누가 이길까? 그리고 그 세 명은 누구일까? 이 가정을 했을 때 가상 대결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 결과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마치 2017년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데 대선 후보 3자 대결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함께 보시죠.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대표 3자 대결 첫 번째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1위는 반기문 총장이 차지했습니다. 38.5%. 그리고 2위는 문재인 전 대표가 28.1%, 안철수 전 대표가 14.5%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3자 대결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라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공개합니다. 3자 대결 두 번째 경우의 수, 반 총장이 39.2%로 1위, 박원순 시장이 22.5%, 안철수 전 대표가 17.9%. 그렇다면 박 시장이 아니라 안희정 지사라면 어떨까? 3자 대결 경우의 수 세 번째, 반 총장이 41.2%, 안희정 지사가 16.1%, 안철수 전 대표가 21.0%. 그러니까 반 총장을 경우의 수로 넣었을 때 3자 대결은 누구랑 붙더라도 반 총장이 1위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3자 대결에서 만약에 반 총장이 출마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대선 후 3자 대결 경우의 수를 함께 보시죠. 네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반 총장이 빠지고 김무성 전 대표가 들어갔을 때 김무성 16.1, 문재인 전 대표가 33.5%로 1위, 안철수 전 대표가 23.3, 김무성 전 대표 대신 유승민 의원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3자 대결 경우의 수 다섯 번째, 유승민 18.3 대 문재인 30.8, 안철수 22.4로 역시 문재인 전 대표의 우세.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아니라 오세훈 전 시장이면 어떨까? 오세훈 22.5, 문재인 전 대표 33.4, 안철수 전 대표가 21.4%로 흥미로운 건 반 총장이 가담하지 않았을 때는 모두 3자 대결 결과 문재인 전 대표가 우세하다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러니까 정말로 2017년 대선 방송을 중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윤 실장님, 네. 자 이제 해설 타임. 뭐라고 볼까요? 제가 이 기획 기사에 커멘테이터, 이제 해설자로 신문지면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예. 이런 면이 있습니다. 반 총장이 지금 다 압도적으로 1위인데 지지도하고 호감도에서 다 1위를 달리고 있죠. 이런 부분은 보셔야 될 겁니다. 이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실제로 이제 인기 순위이기도 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정치적인 활동을 작게 하는 순위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감도가 높고 비호감도가 낮다는 뜻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정책이나 활동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한테 위협이 될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반 총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게 이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럼 반 총장이 만약에 이 인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정치적 활동을 계속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러면 출마를 안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 브랜드로 가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세간에서 하는 대로 뭐 청와대하고 아주 가까워져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여기에 또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이른바 친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아예 끼어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여야를 통 들어가지고 예. 뭐 한때 뭐 최경환, 반기문 뭐 이런 뭐 합작설 이런 거 있었지만은 이미 친박 후보들이 상당히 조기에 탈락을 한 것이 이제 예. 제가 볼 때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 이런 점이 있을 것이고,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태생적인 조건을 보여주는 건데, 이 단일화에 대한 것도, 단일화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할 때 그 에너지가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누구만은 안 된다. 옛날에 이회창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정몽준, 박근혜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반 총장이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반 총장이 청와대와 거리를 두면서 자기 좀 제3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은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야권이라든지 중도층 내에서도. 그런데 청와대와 가까워지고 명실상부한 여당 후보다. 예. 그러면은
아니 반기문만은 안 된다. 이게 이제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반기문 총장 호감도가 공개 떨어질 딜레마 뉴스를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돌직구쇼의 윤 선생, 윤태곤 실장의 조언은 반 총장이 친박과 손잡지 말라라는 조언인데 늦게 잡든지 늦게 잡아라. 기겁한 거 아닙니까? 충격적인 조언인데 김병민 전 의원님 이제 또 여권의 브레인에게 묻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소속이 보십시오. 지지도와 호감도의 응답률 차이가 반 총장은 32.7 지지도일 때, 그런데 호감도일 때 63.0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호감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른바 아직 누구를 찍을지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무당층들이 호감도가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그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당연히 있죠. 예. 네,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죠. 젊은 층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진보 진영을 지지하고 선호하는 게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역사, 전 세계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되게 독특하게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요, 지난 10년의 과정 동안 대한민국 교과서, 대한민국 서점에 가면 반기문처럼 공부해라, 반기문처럼 행동해라, 반기문처럼 하면 성공의 끝판왕이 반기문인 거예요. 끝판왕입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추켜 세우고 전 세계가 존중한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까지 아직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예. 비호감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출마하면 잘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일 수 있고, 방금 전 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박이랑 손을 잡으면서 현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가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된다면 예. 지금 갖고 있는 호감도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별명이 기름장어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권의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예.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빼고 3자 대결을 돌려보니까 누구도 대항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크게 각성해야 되고, 소위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비박 입장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거를 못마땅해 하고, 친박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필요 없다는 얘기들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 3자 대결 여론조사 보면 택도 없는 소리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빼고 예. 누가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가 나오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여권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리고 두 번째, 이러다 안 나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와면 답이 없는 거고, 두 번째, 안철수 전 대표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정신 차려라. 호감도에서 박원순 시장한테 밀린 건 그렇다 치고요. 이게 정치적 이념 성향별로 누가 지지하는 거로 따져보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꼴찌를 한 거예요. 3자 대결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는 진보 진영에서 당연히 높은 지지도를 받을 거고, 그 다음 안철수 전 대표가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중도라든지. 근데 중도에서도 반기문 총장한테 밀리게 되고, 진보 진영에서는 꼴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응거하고 기댈 곳이 어디 있는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언론의 주요 논점이 갈팡질팡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내가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공고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보수, 중도, 진보 어디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히 가고자 하는 지점을 먼저 선정한 뒤에 여론이 따라오길 만들어야지, 여론의 향배를 보고 따라가다가는 대통령 선거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정 의원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호감도 결과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전 대표를 앞섰어요. 그러니까 박 시장이 호감이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대통령감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제일 먼저 오르는 게 인지도입니다.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인지도 다음에 호감도예요. 알게 되면 이제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이제 지지를 하게 돼서 세 가지 수순으로 가야 되니까 사실 이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맞죠? 호감을 한 다음에, 호감된 다음에 이제 지지도를 봐야 되니까 이게 선행지수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선행지수로 볼 때 재미난 결과가, 사실 박원순 그 시장과 안철수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0.2%는 그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데, 지지도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호감도는 비슷하고 아래로 내려보면 지지율은 차이가 그래도 꽤 많이 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호감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지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지도라고 할 때는 이념 성향과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문재인 의원 전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에서
이제 경쟁을 하니까 이거를 표를 이제 갈라먹게 되는 거죠. 갈랐다. 그러니까 예. 그 차이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였거든 비호감도인데요. 예. 호감도 못지않게 이제 비호감도를 보면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아, 가로가 비호감도군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더 높은 후보들이 많거든요. 다 비호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예. 대선이 오늘 밤에 이제 토론이 있지만은 누가 비호감이냐를 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도 내년에 비호감이 예. 승부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비호감이 1등은 원희룡 지사, 2등이 김무성 전 대표, 3등이 오세훈 시장. 거꾸로 비호감 넘어가는데 오늘 하이라이트 3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치 전문가인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 총장이 출마를 하면 모든 경우의 수에서 반 총장이 우세하고 만약에 불출마를 하면 모든 경우의 수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우세한데. 저 배열이 사실은 2012년부터 횡행했던 것이거든요. 예. 반기문 쪽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들어가면 저 배열을 해왔는데 저 배열대로 3자 대결로 갈 것인가. 예. 만약 저대로만 간다면 저는 반기문 대통령이 무난히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3자 대결 구도를 해본 적이 욕책을 없습니다. 과연 내년에 양자 대결로 갈 것인가? 단일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3자 대결은 물론이고 4자 대결로 갈 것인가? 예. 뭐 제3지대도 한 두 군데 생길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문재인 대표 측에 뭐 어느 정도 책사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꼭 될 것 같은데 누가 제일 두렵느냐? 누가 제일 두렵다 알겠어요? 문재인 전 대표가 측이 답한 제일 두려운 상대. 두려운 사람. 반 총장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당이 지금 약간은 뭐냐면 자신만만한 게 정확하게 예측도 갈지 모르겠지만은 뭐 검증이 안 됐다는 예. 거, 어쩌서 반기문에 대한 그 지지율은 곧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유승민 이 후보가 된다면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주지 않더라도 돼버린다면 그 힘이야말로 엄청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3자 대결 5번째 경우의 수가 바로 말씀하신 그 경우의 수인데. 예, 그걸 본격적으로 해석하려는 게 아니고 예. 변수는 그럴 것 같아요. 역시 어떤 당이 내년에 대세로 가느냐. 예.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 즉 TK 호남 받지 않습니까? 반기문 후보에서 호남에서 유독 반대한 이유가 뭐겠어요? 반기문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린 야당이라는 겁니다. 야당이다. 예. 충청도에서는 73% 넘고 그래서 지역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으면서 저는 3자 구도로 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 배열은 이제는 좀 시효가 다 했지 않았냐는 생각이 예. 듣습니다. 2017년 영웅은 아니에요. 어쨌든 단일화가 될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이 칼럼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요것은 반기문 총장의 시선, 문재인 전 대표의 시선인데 아까 김병민 전 의원께서 새누리당과 함께 정신 차려야 할 상대로 안철수 전 대표 꼽으셨는데 안 대표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반 총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위기예요. 6경우 모두. 맞죠. 그러니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대신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가실 적에도 지금 안철수 후보를 이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결 2번을 보면. 여기선 예. 그렇게 나오네요. 물론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알고 있는데 22.5 대 17.9. 네,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결과가 굉장히 좀 아플 겁니다. 어쨌든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이 와중에 박원순 시장한테까지 내가 밀린다라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할지 그것도 참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런 나오는 지지도나 호감도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전 크게 볼 때 의미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결론은 의미 없다. 네. 예. 왜냐하면 2011년, 2012년 안철수 현상 때문에 지금은 믿기 어려운 수치지만 당시에는 40% 후반대,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50%를 넘는 그런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었습니다. 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런데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죠. 예. 이게 어떤 조직적인 반대파들의 어떤 그 운동이 캠페인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고 또 안철수 대표가 잘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잘하지 못한 어떤 실망감 표출로 지지율이 확 빠졌는지 모르겠으나 지지율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많이 빠졌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또 하나는
지금 부동층이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은 23% 그러니까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지금 지금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사 자체가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결과일 뿐 최종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라는 명언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기문 총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북한이 이례적으로 조선중앙TV에서 반 총장이 이른바 스파이다 라는 비방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명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반기문이 비록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거들먹거리기는 하지만 미국과 괴뢰 패당의 비비나 맞추면서 그 강도적 요구에 맹정맹동하는 서푼짜리 정치 사원꾼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우리는 그가 권력에 환장하여 유엔 사무총장의 감투를 괴뢰 대통령 본거지로 바꾸어 쓰든 말든 상관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북한이 반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그렇게 센 발언이라고 안 봐요. 아, 그래요? 보면요. 미국이라든지 한국이 지금 하는데 따라가고 있지 않냐 너는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뭐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북한이 반 총장이 작년에 이제 한번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썩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어 지금 한국 정부를 대하듯이 하는 거하고 조금 온도차를 두고 있다. 하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이제 논평이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예스도 아니지만 노도 아닌 뭐 상관치 않는다. 애매모호한 반응이다. 아무래도 조선중앙TV가 저희 돌직구쇼에 빨라지는 대선 시계 2017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 대선 시계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코너죠.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에 집중을 해보는 이른바 신사동 그 사람. 오늘도 여러분의 그 사람들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신사동을 만나보시죠. 카센터 주인이 다투던 손님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결국 그 손님은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말다툼의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김경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쯤 벗은 차림에 온몸이 그을린 채 황급히 건물로 들어가는 한 남성. 잠시 후 비틀거리며 다시 길거리로 나와 구조를 요청합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난 것은 그젯밤 6시 반쯤. 카센터 주인 55살 권모 씨가 차량 수리 문제로 다투던 손님 32살 광모 씨를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손님 곽 씨가 문제의 카센터에서 차량 수리 도중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붙은 것. 항의가 2시간가량 이어지자 카센터 주인 권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온 뒤 이곳 자신의 카센터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범벅이 터져서 나와서 이거 가지고 이 정신이 막 뒤집쓴 거야. 여기가 다 물바다가 되고 피바다가 난리가 났었지. 곽 씨는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생각할게요. 경찰은 곽 씨에 대해 방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윤태곤 실장님, AS를 요구한 항목이 내비게이션 AS 요구인데 그걸 또 카센터 요구했다고요? 뭐 사실관계를 이것만 봐서는 알기 어렵지만 이런 것 같아요. 차량 수리를 맡겼는데 그 이후에 내비게이션이 안 됐다. 그럼 이 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는 차 수리하다 뭐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했을 것 같고, 이 카센터 입장에서는 그쪽은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는 건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라는 식의 이제 시비가 며칠 동안 붙은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나 끔찍하죠. 가끔 그런 뉴스는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겁준다고 확 뭐 기름을 끼얹는다든지 이런 식은 있었지만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이는 건 이분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업주가 참 끔찍한 사안이네요.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경찰은 이 해당 카센터 사장에 대해서 방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이번엔 두 번째 신사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미국의 대선 TV 토론. 돌직구쇼에서 2017 대선 시계 했다고 한국 대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 대선이 정말 초읽기입니다. 드디어 내일 새벽 미 대선 TV 토론이 시작됩니다.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텔레비전에서 정면으로 맞붙게 되는 셈인데 트럼프가 이게 치사한가요? 영리한가요?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여성들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토론회에 초청하겠다. 예, 초청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플라워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클린턴이 아칸서스 주지사를 할 때 12년간 이제 관계를 맺고 있던 나이트클럽 가수인데요. 이제 그 사람이 빌 클린턴도 참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그 여자를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거짓말장이라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힐러리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나오겠다고 그랬는데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 결국 안 나오게 됐다. 뉴스 속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네, 왜냐하면은 근데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 얻을 건 다 얻었어요. 왜냐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한 걸로 해서 이미 클린턴이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이제 많은 그 유권자들의 각인을 시켰기 때문에 효과는 다 보고 안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오기로 하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3번 결혼을 했거든요. 두 번째, 첫 번째 부인이 이바나라는 모델이었고 두 번째도 이제 주로 연애 계통에 있는 사람인데 두 번째 결혼도 첫 번째 결혼에서 외도했던 상대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여자 문제를 불러놓으면 본인은 그렇게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효과는 다 보고 했는데 이건희 여담이지만 정말 굉장한 이벤트죠. 1차 TV 토론. 근데 이제 정책보다는 우리랑 비슷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그 거짓말 그 논란, 이메일 스캔들 이런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혐오주의, 인종 혐오라든지 그 본인의 정책적인 약점, 아는 게 없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일 것 같은데 또 트럼프가 한 방이 있죠.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볼만한 게임이 될 것 같아서 달 중계 이후로 미국에서 최대 이벤트라고 그러죠. 1억 명이 시청한다고 하니까 혹시 부지런하신 분들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언급하겠다고 TV 토론회에서 공포한 여성들이 그러니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의 남편과 관련된 여성들이 나이트클럽 가수 출신의 제니퍼 플라워스 그리고 전 백악관 인턴인 그 유명한 모니카 루인스키 그리고 아칸소주 공무원인 폴라 존스 지금 3명의 여성 얼굴이 도널드 트럼프 옆에 기재가 됐는데 그 성서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죄 없는 자만 돌 던져라 했더니 아무도 돌 못 던진다. 트럼프가 과연 돌 던질 만한 처지인가? 예,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이라는 거는 논리 대결, 정책 대결, 합리성 대결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약올리면서 약점을 파고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도 전략이다. 그것도 전략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심계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도 전략인데 트럼프 막말 유명하잖아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올리는 건 트럼프가 최고다. 그렇죠. 거친 언사와 막말 그리고 논리와는 전혀 무관한 어떤 그런 논쟁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힐러리는 더 불리하죠. 왜냐하면 힐러리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논리로 접근하는 힐러리와 막말로 접근하는 트럼프를 봤을 적에 대화가 안 되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방송 전부터 저렇게 힐러리가 민감해하는 여성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마치 초청할 것처럼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띄우기다. 한국 정치 전문가께서 제가 알기로 미국 정치도 해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될까요, 결국에 트럼프랑 힐러리? 내일 한번 재밌게 관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예측한 사람도 나오기 때문에 미국 선거가 이제 흥미진진한 거예요. 지금 네거티브 캠페인이라는 것이 네거티브 선거 방식이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개인 신상 공격은 아니지만 지역 감정이라든가 혹은 이념적으로 좌파다 우파다 해서 재미를 본 경우가 있는데 저는 트럼프는 좀 위험한 게 첫째 너무나 사적인 데 집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네거티브는 주변에서 해줘야 돼요. 본인이 하지 말고. 본인이 하는 순간 엎어치기를 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참으로 괜찮은 정치인이었는데 결정적인 약점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 당시 이명박 후보를. 근데 본인이 하게 되니까 그게 결국에는 네거티브 선거 결과가 본인한테 안 오더라고요. 저렇게 나쁘면 저 사람은 괜찮게 돼야 되는데 말하고 있는 트럼프 자신은 너도 참 더 하겠구나. 본인이 너무나 손에다가 뭘 너무 많이 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피를 묻히면 안 된다. 저는 그냥 감히 예상컨대 내일 토론이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미 대선 토론
내일 새벽 토론회를 좀 저희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이번에 세 번째 그 사람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여자친구와의 어떤 성관계 도중에 몰래카메라를 찍었다라는 이유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또 정준영 씨를 초기에 신고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 정준영 씨 이렇게 어제 오후 해명을 했습니다.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당시 촬영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자신의 의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된 일체 결정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분들의 처음에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해당 여성이 처음에 신고를 했다가 다시 신고를 서로 했다고요? 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랬던 것 같고 경찰에서는 검찰의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준영 씨의 저 기자회견 장면은 참 정말 강하게 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장난삼아 동영상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성관계 동영상이 어찌 보면 몰래카메라 등등으로 인해서 유포가 됐을 경우에 정신적 피해를 받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바로잡기에는 너무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젊은 층들에게 많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대중 연예인으로서 특히 청소년기, 청년들 아이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 저런 식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단시 장난으로 찍었을 뿐이다라고 해명하는 것, 저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장난이든 장난이지 않았든 그게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정말 그 영상을 찍는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 저는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정준영 씨의 해명으로 검찰에서는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그렇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가 3자 대결, 빨라지는 대선 시기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드렸지만 앞서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덕목을 고려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바로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상위권의 응답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왜 지금 2016년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소통 능력을 꼽는지 듣는 귀 있는 사람은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